관세가 0%가 된 날, 우리는 우유값 1,100원보다 100ml를 먼저 놓쳤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 영수증에는 국산 우유 3,000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팩 옆면은 1리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900ml, 어떤 제품은 930ml입니다. 찬장에는 1리터짜리 유럽산 멸균 우유가 있습니다. 가격은 1,900원입니다. 두 팩 크기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같은 양을 산 건 아닙니다. 1,100원의 행방을 찾기도 전에 비교 기준부터 어긋난 겁니다. 900ml 제품이 3,000원이면 100ml당 약 333원입니다. 수입 멸균 우유는 190원입니다. 국내 제품을 1리터로 환산하면 약 3,333원입니다. 차이는 1,100원이 아니라 1,400원을 넘습니다. 그런데도 가격 차이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누가 100ml를 감췄고 1,100원은 어느 줄에 붙었을까요? 통찰경제가 이 우유 영수증을 숫자로 한번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딱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복잡한 경제를 생활비의 언어로 계속 풀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가정이 일주일에 우유 2리터를 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달이면 대략 8리터입니다. 리터마다 1,100원이 차이 나면 한 달에 8,800원, 1년이면 10만 원이 넘습니다. 커피 한 잔 값처럼 보이는 차이가 해마다 장바구니 한 번 값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몇십 원을 아끼는 가격 비교가 아니라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국산 우유가 900ml인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용량으로 출시된 기능성 제품도 있고 실제 1리터 제품도 많습니다. 그러니 용량이 작다고 무조건 꼼수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비슷한 팩 2개를 같은 1리터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공정한 비교는 이미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어느 나라 우유가 무조건 더 좋으냐가 아닙니다. 국산 3,000원과 수입산 1,900원 사이의 돈을 나눠보는 겁니다. 원유값인지 냉장 유통비인지 제도 때문에 굳어진 가격인지 차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국적보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1,100원입니다. 1리터 기준 국산 냉장 우유가 3,000원 안팎이고 폴란드산 멸균 우유가 1,900원대라면 차이는 1,100원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누군가의 폭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업계는 전부 신선함과 국내 생산 비용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두 설명 모두 영수증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지워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유럽연합산 우유의 자유무역 협정 관세가 0%가 됐습니다. 그래서 1,100원 차이가 이날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철폐 직전 세율과 수입 신고, 가격을 대입한 업계 계산이 있습니다. 관세가 사라져 줄어드는 원가는 리터당 약 30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대조했을 때 맥이 빠졌습니다. 1,100원짜리 빈칸을 찾는데 관세가 들고 나온 답은 동전 몇 개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게다가 수입 우유 가격에는 환율과 해상운임, 창고료, 판매 행사가 함께 작용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관세로 아낀 30원보다 더 큰 비용이 순식간에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마트가 묶음 행사를 하면 관세 인하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체감 가격이 내려갑니다. 0%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다음 달 매대 가격을 예언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관세 철폐가 아무 영향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입업체에는 가격을 더 낮추거나 판촉을 늘릴 여지가 생깁니다. 국산 업계에는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심리적 압박도 큽니다. 다만 1,900원짜리 우유가 갑자기 오늘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관세가 남아있던 때부터 이미 국산보다 훨씬 쌌습니다.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는 약 15년 동안 예고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가 사라진 날짜만 바라보면 그동안 쌓인 생산비 차이와 유통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의 관세줄에는 30원 안팎을 적고 나머지 큰 빈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줄은 국내 목장입니다. 여기에는 변명으로 지울 수 없는 실제 비용이 있습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목장 규모를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사료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니 환율과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통부터 비싸집니다. 인건비, 전기료, 분뇨 처리비,
방역비도 빠지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 음용유용 원유 기본 가격은 리터당 1,084원 수준입니다.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당 882원으로 더 낮게 운영돼 왔습니다. 마트 가격 3,000원 가운데 원유만으로도 굵은 한 줄이 이미 채워지는 셈입니다. 폴란드처럼 넓은 농지와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가진 수출국과 출발선이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1,084원과 1,900원을 곧바로 빼면 안 됩니다. 그 차액을 유통 마진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는 공장에 들어가기 전 원료의 기본 가격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산과 멸균, 포장, 운송, 판매를 거친 소매 가격입니다. 계산 단계가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도 국내 원료값만으로 수입 완제품 가격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 출발선에서 같은 가격으로 싸우기가 쉽겠습니까? 쉽게 비유하면 한국 낙농의 비용 구조는 서울 한복판의 작은 도시락 가게와 비슷합니다. 폴란드의 대형 목장은 넓은 부지의 공장형 주방에 가깝습니다. 재료를 대량 구매하고 설비를 오래 돌릴수록 한 팩의 비용은 낮아집니다. 이 차이는 애국심으로 없앨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원유가 공장을 통과한 뒤에도 줄은 이어집니다. 살균, 품질 검사, 종이팩, 냉장 창고와 차량 비용이 붙습니다. 매장 전기료, 폐기 위험, 유통과 판촉 비용도 남습니다. 국산 냉장 우유는 생산 뒤 차가운 상태로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상온에서 오래 두는 멸균 우유보다 시간과 온도에 민감합니다. 여기까지는 상당 부분 진짜 비용입니다. 그렇다고 1,100원 전부가 농가와 냉장차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별 납품가와 유통 마진, 판촉 조건은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만큼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불투명함 때문에 사람들은 농민도 힘들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싸게 사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비싼 이유를 만드는 비용을 봤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둘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생산비가 높은 것과 가격이 버티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원유 가격은 오랫동안 생산비 변화를 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목장 문을 닫는 농가가 이어지던 시절, 최소한 생산비를 보전해 공급 기반을 지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농가는 매년 우유 회사와 생존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분명 필요한 안전판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흰 우유를 덜 마시기 시작한 뒤입니다. 보통 물건은 찾는 사람이 줄고 재고가 남으면 가격을 낮춰 판매합니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생산비와 계약 물량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수요 감소의 신호가 소비자 가격까지 곧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손님이 줄었는데도 재료비 계산서는 어제 방식으로 계속 찍히는 식당과 비슷합니다. 그래, 이 모순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됐습니다. 마시는 흰 우유에 쓰는 원유와 치즈, 분유 같은 가공품에 쓰는 원유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우유라도 쓰임에 따라 값을 나눠 값싼 수입 가공 원료와 조금이라도 경쟁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근 생산비가 내려가면서 원유 가격이 동결되거나 가공유용 가격이 소폭 내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원유값이 매년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면 현재 상황을 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이 멈췄다고 매장 가격이 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오른 가공비와 물류비, 납품가와 소비자 가격은 아래로 움직일 때 훨씬 느립니다. 소비자가 답답한 이유는 바로 이 비대칭입니다. 생산비가 오를 때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과 함께 인상 가능성이 빠르게 알려집니다. 생산비가 내릴 때는 다른 비용이 남아있다는 설명이 앞섭니다. 실제로 다른 비용이 존재하더라도 어느 비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이지 않으면 동결조차 혜택이 아니라 방어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유가 남아 분유로 쌓이고 때로는 처리하지 못한 원유가 폐기된다는 소식입니다. 마트에서는 3,000원을 받으면서 남는 우유는 왜 싸게 팔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장면 하나가 국산 우유에 대한 신뢰를 크게 깎았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비싸게 팔려고 멀쩡한 우유를 버린다고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젖소는 주문이 줄었다고 다음날 우유 생산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생산량을 조절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농가는 정해진 생산 물량과 계약 안에서 목장을 운영합니다. 남는 원유는 가공용이나 분유로 돌리지만 저장과 판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은 남는다는 사실보다 남아도 가격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폐기 장면을 보고 카르텔을 떠올립니다.
농가는 사료값도 못 건진다고 호소합니다. 두 마리 동시에 나오는 까닭은 돈이 한쪽에 넉넉히 쌓여서라기보다 수요와 생산과 가격을 연결하는 장치가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업과 유통의 책임을 지워도 안 됩니다. 용량을 줄이거나 프리미엄 이름을 붙여 실질 가격을 올리면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호구가 됐다고 느낍니다. 농가 보호라는 말만 반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 비용이 왜 얼마인지 보이지 않는데 국산만 외치면 선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영수증 반대편의 폴란드산 멸균 우유를 보겠습니다. 관세청 통계를 인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입량은 2018년 약 4,291톤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약 48,671톤으로 늘었습니다. 6해 만에 11배가 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트럭 한 대가 11대로 불어난 셈입니다.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입 멸균 우유 가운데 폴란드산 비중은 약 90%입니다. 10팩 중 9팩이 폴란드산인 셈입니다. 넓은 농지와 큰 생산 규모가 가격을 낮춥니다. 축적된 설비와 상온 장거리 운송 포장도 힘을 보탭니다. 큰 생산 물량 가운데 일부가 한국으로 향하는 구조입니다. 상온 보관은 판매자에게도 강한 무기입니다. 냉장 진열 공간을 오래 차지하지 않고 폐기 위험을 줄이며 온라인에서는 12팩씩 묶어 전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인할 때 사두고 천천히 꺼냈습니다. 생산 규모뿐 아니라 보관과 판매 방식까지 한 팩의 가격을 낮추는 셈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보고 국산 냉장우유 시장이 이미 전부 수입품에 넘어갔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2024년 기준 멸균 우유는 전체 수입 유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증가 속도는 빠르지만 치즈와 분유 같은 가공 유제품 수입이 훨씬 큽니다. 작은 파도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이 기다리던 질문이 나옵니다. 멸균 우유가 이렇게 싸다면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냉장 우유와 멸균 우유는 둘 다 우유이지만 처리 방식과 맛, 보관법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지우고 가격만 비교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고 이 차이를 핑계로 수입품을 가짜 우유처럼 말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냉장 우유는 제품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살균한 뒤 냉장 유통합니다. 멸균 우유는 초고온 처리 뒤 빛과 공기를 막는 무균 포장에 담습니다. 그래서 개봉 전에는 상온에서 오래 둘 수 있습니다. 오래가는 이유를 무조건 방부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은 두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 설명이 많습니다. 일부 비타민과 풍미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멸균 우유에는 익힌 듯한 향이 나기도 합니다. 냉장 우유의 산뜻한 맛을 좋아한다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가격의 승패와 입맛의 승패는 같은 표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전성은 국정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제품명과 식품 유형 원유, 함량 원산지 제조사와 수입 사소비 기한, 포장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유 100%를 원한다면 원재료명에 원유 100%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유음료나 가공유를 흰 우유와 같은 제품으로 착각하면 가격 비교가 또 어긋납니다. 지방 함량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같은 우유 100%라도 일반 제품과 저지방 제품은 맛과 쓰임이 다릅니다. 숫자가 비슷한데 한쪽만 유난히 싸다면 할인 행사인지 묶음 판매인지 배송비가 빠진 가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싸다는 사실은 구매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라벨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닙니다. 멸균 우유도 개봉하는 순간 상온 보관의 장점이 끝납니다. 냉장고에 넣고 가능한 한 빨리 마셔야 합니다. 팩이 부풀었거나 새고 있고 냄새와 맛이 이상하다면 소비기한이 남아있어도 먹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네! 반대로 소비기한이 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이 구분을 알고 나면 선택은 훨씬 현실적이 됩니다. 흰 우유의 산뜻한 맛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봉 뒤 빠르게 마신다면 국산 냉장 우유의 가치가 분명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팩을 사서 보관하거나 라테 시리얼, 반죽에 자주 쓴다면 수입 멸균 우유의 가격과 보관성이 매력적입니다. 어느 한쪽이 모든 집의 정답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우유 한 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유와 분유, 버터와 치즈는 빵, 케이크, 아이스크림, 소스, 라테에 들어갑니다. 우유 가격 구조가 흔들리면 아침 식탁과 카페 계산서까지 잔잔하게 번집니다. 물론 빵값이 비싼 이유를 전부 우유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밀가루와 설탕, 버터,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배달과 유통비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국내 가공용 원유가 수입 원료보다 비싸면 제조사는 수입 분유나 버터와 치즈를 더 찾게 됩니다. 국내 원유가 남는데 가공식품 원료는 수입하는 역설이 여기서 생깁니다. 생활 속 장면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집 냉장고에는 밥이 남아있는데 그 밥으로 만들 볶음밥 가격이 너무 비싸 밖에서 냉동볶음밥을 사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남은 원유를 가공품에 더 쓰려면 가격과 설비, 제품 개발이 맞아야 합니다. 용도별 가격을 나눈 이유도 바로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제도가 이름만 바뀌고 실제 경쟁력이 생기지 않으면 역설은 계속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 원료를 썼다는 표시만으로 얼마든지 더 낼 수 없습니다. 빵 한 봉지와 라떼 한 잔까지 비싸지는 순간 우유 산업의 문제는 낙농가만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가공 원료를 전부 싼 수입품으로 돌리면 국내 생산 기반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싸게 사는 선택과 기반을 지키는 선택 사이에 제대로 된 가격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걸 무작정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수입 멸균 우유가 싸고 주요 영양소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서 국내 낙농 기반이 사라져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거나 물류가 막히고 해외 생산국의 공급이 줄면 오늘의 1,900원이 내일도 1,900원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유 자급률은 2010년 65.4%였습니다. 2024년에는 49.9%로 내려왔습니다. 국내에서 공급하는 몫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치즈는 6.7%에서 2.4%로 낮아졌습니다. 분유도 27.2%에서 18.6%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요. 식량 기반은 필요해진 날 주문하는 택배 상품이 아닙니다. 젖소를 키우고 목장을 복구하려면 긴 시간이 듭니다. 원유를 모으는 운송망도 다시 이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진 기반을 돈만 들고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때는 우유 한 팩보다 훨씬 비싼 청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3,000원을 말없이 내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국내 생산 기반은 사회 전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투명한 예산과 직접 지원, 생산성 투자로 지킬 일입니다. 그 비용을 매장 가격 속에 감춘 채 애국심으로만 받으려 하면 가격에 민감한 가정부터 국산 우유를 떠납니다. 보호하려던 시장을 오히려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식탁 위 영수증과 비슷해 보이는 두 팩을 함께 놓았을 때 첫 번째로 볼 것은 앞면의 큰 가격이 아닙니다. 옆면의 실제 용량과 매대의 100ml당 가격입니다. 3,000원짜리 900ml를 1리터 제품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100ml의 값부터 놓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정체입니다. 냉장 살균 우유인지 멸균 우유인지 원유 100%인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유음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산지와 소비기한, 개봉 뒤 보관법입니다. 네 번째는 배송비와 묶음 할인을 넣은 최종 단가입니다. 온라인에서 싸 보이던 한 팩이 배송비를 더하자 매장 가격과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집의 사용법입니다. 매일 바로 마시고 맛과 신선한 향을 중시한다면 냉장 우유에 더 낼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와 빵 반죽에 쓰거나 오래 보관하며 가격을 우선한다면 멸균 우유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정 맛만 마시거나 소화 문제와 알레르기가 있다면 가격보다 성분과 개인 반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제목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0%는 가격 차이의 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원유 기본 가격이 수입 생산국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냉장 가공과 짧은 유통망의 비용도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비용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빠르게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계약 물량과 유통 가격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일부 제품의 용량과 복잡한 판촉입니다. 이것들이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 단가를 흐립니다. 1,100원이 전부 기업의 마진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전부 농가를 위한 비용이라는 말도 틀립니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국산 포기도, 수입산 공포도 아닙니다. 가격이 왜 변했는지 보이는 영수증입니다. 100ml당 가격은 같은 크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용량 변경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농가 지원은 소비자 가격 속에 숨기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업계도 신선하다는 한 단어만으로 1,100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선함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더 짧은 유통시간과 품질 차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지역 우유와 자체 브랜드 합리적인 대용량 제품으로 답해야 합니다.
가공용 원유는 실제로 빵과 치즈 공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소비자도 싼 가격 하나만 보고 모든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멸균 방식과 냉장 방식의 차이를 알고 원재료와 원산지,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인을 마친 뒤 수입 우유를 고른 사람에게 호구도 매국도 아닌 자기 살림의 선택이라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국산을 고른 사람에게도 국뽕이 아니라 맛과 신선함, 공급 기반의 값을 낸 선택일 수 있다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낙농을 지킨다는 말은 소비자에게 비싼 값을 강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가는 정당한 생산비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용도에 맞춰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을 애국심으로 포장하면 신뢰는 더 빨리 상합니다. 산업의 판이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의 승자는 폴란드도 국내 유업체도 아직 아닙니다. 가격표를 제대로 읽고 선택권을 되찾는 소비자가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 이미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우유 한 팩을 들면 큰 글씨에 3,000원만 보지 마십시오. 손가락으로 옆면의 용량을 짚고 100ml 가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짧은 동작이 업계에 보내는 가장 분명한 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맛과 신선함에 얼마까지 더 낼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차액 가운데 어떤 줄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 오늘의 통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통찰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